무대에 서면 모든 게 잊혀진다던데 그건 거짓말이었어. 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분장실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여전히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웃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어딘가 텅 빈 것 같았다. 오늘도 무대에 서야 한다.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웃고 노래하고 손을 흔들어야 한다. 전성기라고들 했다.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가며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렀다. 사인 좀 해주세요. 사진 한 장만요. 그럴 때마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응했다. 그게 내일이니까. 하지만 분장실 불이 꺼지고 박수 소리가 멎고 혼자 남겨질 때면 나는 언제나 그 기억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젊은 시절, 무명 가수 시절의 나. 그때 나는 돈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지만 사랑만은 뜨거웠다. 그녀의 이름은 지금도 입에 맴돈다. 수지나 혼잣말처럼 그 이름을 부르면 가슴 한편이 쓰려왔다. 그녀는 내게 전부였고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되어주지 못했다. 가난한 가수 지망생과 사랑에 빠진 그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날 택했고 그 대가로 집에서 쫓겨났다.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면 돼. 그때 나는 그렇게 말했다. 얼마나 철없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손발이 오그라든다. 함께 이겨낸다고? 나는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비를 벌며 오디션장을 전전했고 그녀는 싸구려 원룸에서 나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가 말했다. 오빠, 나 아기가 생긴 것 같아. 그 순간 내 세상이 멈췄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다. 지금 아기라니? 나는 그렇게 되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안았지만 내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아기를 키울 형편이 되지 못했다. 아니, 내가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다. 병원비조차 부담스러웠고 분유값도 기저귀값도 모두 공포였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나을 거야. 우리 아기를 포기할 순 없어. 그렇게 10달이 흘렀고 나는 더 이상 오디션에도 가지 못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그녀의 배가 불러오는 동안 나는 밤새 공사판에서 일했고 새벽엔 신문을 돌렸으며 낮엔 식당 설거지를 했다. 손은 부르텄고 목소리는 쉬었으며 꿈은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어느 겨울밤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 작고 붉은 얼굴의 사내 아이였다. 병원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보던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의 무게를 느꼈다. 무겁고 답답하고 숨막혔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 생각뿐이었다. 수진이는 아기를 안고 행복해했다. 우리 아기 정말 예쁘지? 하지만 나는 웃지 못했다. 퇴원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병원 직원에게 사정해야 했고 결국 매니저에게 손을 벌려야 했다. 그때 매니저가 말했다. 형님, 이러다간 진짜 끝장입니다. 오디션 한 번 더 보세요. 제가 주선할 테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 번만 더. 이번만 성공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오디션장에서 나는 합격했다. 작은 방송사의 주말 프로그램이었지만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기회였다. 매니저가 흥분해서 말했다. 형님,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결혼 사실이나 가족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미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가족을 숨기라고? 네, 지금은 그래야 합니다. 나중에 자리 잡으면 다 밝히면 되죠. 나는 집으로 돌아와 수진에게 말하지 못했다. 그냥 웃으며 말했다. 합격했어.
이제 잘 될 거야. 그녀는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었다. 정말 우리 오빠 최고야. 하지만 그날 밤부터 나는 거짓말을 시작했다. 방송국에선 독신이라고 했고 인터뷰에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이라고 포장했다. 수진이와 아기는 점점 내 삶의 뒤편으로 밀려났다. 오빠 언제 집에 와? 바빠. 녹화 끝나면 회의도 있고. 아기가 오빠 보고 싶어 해. 나도 보고 싶어. 거짓말이었다. 나는 두려웠다. 집에 가면 현실이 보이니까. 가난과 책임과 무게가 보이니까. 무대 위에선 그걸 잊을 수 있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나는 점점 유명해졌다. 신문에도 나고 방송도 늘어나며 팬들도 생겼다. 하지만 집엔 거의 가지 못했다. 돈은 보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전화했다. 오빠, 우리 아기 돌잔치 언제 할래? 나는 침묵했다. 돌잔치? 사람들을 부르면 다 들통날 텐데. 수진아, 지금은 좀 뭐. 아기 돌은 단 한 번이야. 오빠만 있으면 돼. 나는 약속했다. 알았어. 조용히 우리끼리 하자. 하지만 돌잔치 전날 갑자기 일본 공연 일정이 잡혔다. 매니저가 말했다. 이거 놓치면 끝입니다. 일본 시장 진출이 걸렸어요. 나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일주일만 미루자. 전화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또, 오빠, 이게 몇 번째야? 정말 미안해. 꼭 보상할게. 보상은 필요 없어. 그냥 아빠 노릇 좀 해줘. 그 말이 가슴에 꽂혔지만 나는 일본행 비행기를 탔다. 무대 위에서 박수 받는 게 더 쉬웠으니까. 그렇게 도망치듯 살던 어느 날 집에 돌아가니 수진이 없었다. 아기도 그녀의 짐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탁자 위엔 편지 한 장만 남아 있었다. 오빠, 이제 그만할래요. 오빠는 가수로 사는 게 행복해 보여요. 우린 오빠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아기 잘 키울게요. 행복하세요. 나는 그 편지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어야 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제 자유롭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게 나를 괴물처럼 느껴지게 했다. 그날 이후 나는 수진을 찾지 않았다. 찾을 수도 있었지만 찾지 않았다. 무대가 더 중요했고 명성이 더 소중했으며 내 꿈이 그 아이보다 컸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나는 정말로 유명해졌다. 트로트계의 전설이라 불렸고 상도 받았으며 은퇴 후엔 원로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혼자 남겨진 밤이면 나는 언제나 그 아이를 떠올렸다. 지금쯤 몇 살일까? 어떤 얼굴로 자랐을까? 나를 원망하며 살까? 그런 생각을 하다 잠들곤 했다. 그러던 오늘 매니저가 다급하게 전화했다. 형님, 큰일 났어요. 인터넷 기사 보셨어요? 나는 포털 사이트를 켰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내 이름이 떠 있었다. 클릭하자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전설의 트로트 가수, 숨겨진 자녀 있었다? 충격 폭로. 나는 숨이 막혔다. 손이 떨렸고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누가 알아낸 거지? 매니저가 계속 소리쳤다. 형님, 지금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집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귓가엔 오직 그 아이의 울음소리만 맴돌았다. 그날 밤 내가 등을 돌린 그 작은 울음소리가 창밖을 보니 정말로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고성이 들렸으며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와서 해명해 주세요. 숨겨진 자녀가 정말 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 아이는?
나는 커튼을 친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매니저가 옆에서 연신 전화를 받으며 소리쳤다. 아니, 그건 확인되지 않은 루머입니다. 네, 법적 대응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루머가 아니라 진실이었다. 언젠가는 터질 줄 알았던 폭탄이었다. 다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크게 터질 줄은 몰랐다. 매니저가 전화를 끊고 내게 다가왔다. 형님, 일단 입 닫으세요. 절대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증거가 없으면 다 루머로 묻힐 수 있어요. 나는 글을 올려다 봤다. 증거가 없다고? 네, 사진도 없고 출생신고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잡아떼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웃음이 나왔다. 비참한 웃음이었다. 잡아떼? 내 아들을 잡아떼라고? 형님, 지금은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평생 쌓아온 명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순 없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명성? 그게 뭐가 중요해? 난 이미 아버지 자격도 없는 놈인데. 매니저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인정하시면 끝장입니다. 팬들도 등 돌리고 방송국도 손 뗄 겁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계속 거짓말하며 살라고? 잠시만 시간을 벌면 됩니다. 이슈가 가라앉으면 나는 소리쳤다. 가라앉을 게 뭐가 있어? 내 아들이야. 내가 버린 아이라고. 매니저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다.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다. 잔을 기울일 때마다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갓 태어났을 때의 작고 붉은 얼굴, 돌 무렵 뒤뚱거리며 걸었을 모습, 그리고 지금 30이 넘었을 그 아이의 얼굴. 어떤 표정으로 살고 있을까? 나를 원망하며 자랐을까? 아니면 내 존재조차 잊고 살았을까? 아빠 혼잣말처럼 그 단어를 중얼거렸다. 나는 아빠가 될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겐 아빠가 필요했을 것이다. 학교 운동회 때 아빠 손을 잡고 싶었을 것이다. 졸업식 때 아빠 어깨에 기대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없었다. 무대 위에서 박수 받느라 바빴고 유명세에 취해 현실을 외면했으며 내 꿈만 쫓느라 그 아이의 꿈은 짓밟았다. 술잔이 바닥났고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늙어 있었다. 주름이 깊었고 눈가는 처져 있었으며 머리는 희끗했다. 이제 뭘 해도 늦었나?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귓가에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환청인지 기억인지 모를 그 소리가 나를 무릎 꿇게 했다. 아빠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찢었다. 나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무도 듣지 않는 사과였지만 나는 계속 중얼거렸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밝았을 때 나는 결심했다. 찾아야지. 이제라도 찾아가야지. 혼잣말이었지만 그 말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비록 너무 늦었어도, 비록 용서받지 못해도 나는 그 아이를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해야 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아버지 노릇이었다. 매니저에게 전화했다. 나 방송 하나 나가고 싶어. 형님, 지금 무슨 진실을 밝힐 거야. 그리고 그 아이를 찾을 거야. 매니저가 경악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쳤어요? 그럼 완전히 끝장입니다. 이미 끝장났어. 난 평생 도망쳐왔잖아. 형님,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기자들은 여전히 몰려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날 오후
한 예능 프로그램 PD에게 연락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실 수 있나요? 어떤 이야기요? 숨겨왔던 진실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찾고 싶습니다. PD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흥미로운 스토리네요. 한번 만나보시죠. 며칠 후 방송국 회의실에서 PD와 마주 앉았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로 방송에서 다 밝히실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숨길 이유가 없어요. 이미 세상이 다 아는걸요. 그럼 그 아이를 찾는 과정도 방송에 담고 싶으신 거죠? 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혹시 그 아이가 보고 있다면 연락이라도 올 수 있지 않을까요? PD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쇼가 아니에요. 진짜 진심이 담겨야 시청자들도 공감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이건 쇼가 아니라 제 인생의 참여니까요. 그렇게 방송 출연이 확정되었고 촬영일이 잡혔다. 그 사이 기사는 점점 더 커졌고 댓글창은 악플로 도배되었다. 역겹다. 위선자. 이제 와서 무슨 아버지 타령이야. 모두 맞는 말이었다. 나는 정말로 역겹고 위선적이며 아버지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아이를 찾고 싶었다. 촬영 당일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조명이 눈부셨다. 카메라가 나를 향했고 PD가 신호를 보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카메라를 바라봤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거짓말을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나는 계속 말했다. 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30해 전 제가 무명 가수였을 때 태어난 아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버렸습니다. 목이 메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가난이 두려워서, 명성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저는 아버지 노릇을 포기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도 그 아이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평생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카메라 너머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이다.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을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 아이야,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꼭 만나고 싶다. 아버지 자격은 없지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다. 스튜디오는 침묵에 휩싸였다. PD도 스태프들도 모두 말을 잃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제발 연락 주세요.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 하고 싶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는 탈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고 온몸이 축 처졌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후련했다. 드디어 진실을 말했다.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며칠 후 방송이 나갔다. 예상대로 여론은 폭발했다. 비난이 쏟아졌고 협찬이 끊겼으며 예정된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제보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아이를 본 적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산다더군요. 어느 병원에서 일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제보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대부분은 근거 없는 추측이었지만 그 중 하나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당신이 찾는 사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익명의 메시지였다. 발신자도 연락처도 없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살아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나는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익명의 메시지를 받은 후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살아있다.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고 나는 미칠 것 같았다. 매니저는 여전히 반대했다.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미 충분히 망가졌잖아요.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망가진 건 내 명성이지, 내 마음은 아니었다. 오히려 처음으로 제대로 살아있는 것 같았다. 며칠 후 PD에게서 연락이 왔다. 반응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2부 촬영 어떠세요? 나는 즉시 대답했다. 하겠습니다. 그 아이를 찾는 과정 전부 담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죠. 시청자들도 결과를 원할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 방송 준비가 시작되었다. 이번엔 단순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이를 찾아 나서는 과정을 담기로 했다. 촬영팀이 따라다니며 내가 제보를 확인하고 병원을 찾아가고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첫 번째 제보지는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이었다. 그 나이 또래 남자가 거기서 일한다더군요. 제보자의 말을 믿고 나는 카메라를 끄고 홀로 그곳을 찾았다. 병원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만약 정말 내 아들이라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손이 떨렸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접수대에 앉은 간호사에게 물었다. 혹시 여기 30살쯤 되는 남자 직원 계신가요? 네. 누구를 찾으시는데요? 이름은 모릅니다. 그냥 그 나이 또래 남자요. 간호사는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저희 병원엔 그런 분 없는데요.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제보는 허탕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두 번째 제보, 세 번째 제보를 따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어떤 곳은 아예 주소가 틀렸고 어떤 곳은 그런 사람이 없다며 쫓겨나기도 했다. 카메라는 그 모든 과정을 담았다.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며 그래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촬영 중간중간 PD가 물었다. 힘드시죠? 쉬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계속 찾아야 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그러던 어느 날 방송국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PD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번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말요? 어디죠? 부산이래요. 한 복지관에서 일하는 남자인데 나이도 딱 맞고 특징도 비슷하답니다. 나는 즉시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다. 매니저가 말렸다. 형님, 확인도 안 된 정보예요. 또 헛수고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봐야 해. 만약에라도 정말 내 아들이라면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내 인생 같았다. 빠르게 지나가 버린 시간들,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 그리고 이제야 뒤돌아보는 후회들.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입구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서 한 남자가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다. 30살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혹시 저 사람이?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전혀 낯선 얼굴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그 아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혹시 성함이? 남자가 고개를 돌리며 웃었다. 네, 전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찾은 것 같네요. 또 허탕이었다. 나는 복지관 밖으로 나와 벤치에 주저앉았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거리엔 불이 하나둘 켜졌다. 이렇게 찾는 게 맞는 걸까?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무 단서도 없이 제보만 믿고 이리저리 떠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촬영을 따라온 PD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씨, 이거 방송에 다 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들이 보고 있어요. 당신이 헤매는 모습, 절망하는 모습,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볼품없는 모습이겠네요. 아니요.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비록 30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찾으려는 그 마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네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핸드폰을 켰다. 방송국 게시판엔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다. 예상과 달리 응원의 글들이 많았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늦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눈물이 가슴 아파요. 물론 여전히 비난도 있었다. 이제 와서 무슨 아버지 타령이냐? 방송용 쇼 아니냐?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건 쇼가 아니라 내 진심이었으니까. 일주일 후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방송국 스튜디오에 섰다. 이번엔 시청자들 앞에서 직접 호소하기로 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보들이 빗나갔지만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아이야,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연락 주세요. 아버지가 여기 있어요. 무릎 꿇고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나는 끝까지 말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한 번만 만나고 싶어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는 대기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스태프 한 명이 급히 들어왔다. 메시지 하나 들어왔어요. 네. 무슨 메시지요? 익명인데요. 읽어보시겠어요? 스태프가 건넨 종이를 받아들었다. 거기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당신이 찾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 벤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종이를 쥔 채 얼어붙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진짜일까? 아니면 또 거짓일까? 하지만 가봐야 했다. 설령 또 실망하더라도 나는 모든 가능성을 붙잡아야 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한강공원에 나갔다. 약속 장소인 벤치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누가 올까? 그 아이일까? 아니면 그 아이를 아는 사람일까? 정확히 3시 한 여자가 다가왔다. 50대쯤 돼 보이는 수수한 차림의 여자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벤치에 앉았다.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당신은? 여자는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이 안에 당신이 찾는 사람의 사진이 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엔 한 청년이 있었다. 30살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다. 나와 닮았다. 이 사람이 내 아들입니까?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나는 사진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다. 정말입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이란 말입니까? 네, 하지만 여자가 말을 멈췄다. 나는 다급히 물었다. 하지만 뭡니까?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서두르지 마세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뭘 알아야 하는데요?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아이는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내 곁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무대에 설 때, 당신이 방송할 때, 당신이 상을 받을 때, 그 아이는 늘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누구죠?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여자는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낡고 구겨진 서류였다. 나는 그걸 펼쳐 읽기 시작했다. 입양동의서라는 제목이 보였다. 그리고 아래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친권 포기, 양육권 포기, 모든 권리 포기. 내 서명이 또렷했다. 이건 내가 서명한 게 아니야 하지만 여자가 말했다. 당신 매니저가 대신 서명했죠. 당신 도장을 훔쳐서. 나는 숨이 막혔다. 뭐라고? 그리고 그 아이는 입양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양 가정에서 오래 지내지 못했죠. 결국 다시 복지관으로 돌아왔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여자가 마지막 줄을 가리켰다. 거기엔 담당 사회복지사라는 글자와 함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선희. 나는 그녀를 올려다봤다. 당신이 김선희?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그 아이를 돌봤던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진실을 전하러 왔습니다. 김선이라는 여자 앞에서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입양동의서를 든 손이 떨렸고 사진 속 청년의 얼굴이 흐릿하게 번졌다. 당신이 그 아이를 돌봤다고요? 네, 저는 30년 전 그 아이가 복지관에 처음 왔을 때부터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청년의 눈빛이 슬퍼 보였다. 이름이 뭡니까? 지금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입양 가정에서 받은 이름이죠. 강민준 그 이름을 입으로 되뇌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 아들의 이름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지금 어디 있습니까? 뭘 하고 있나요? 김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간호조무사로요. 병원? 어느 병원이요? 서울 근교의 작은 요양병원입니다. 그곳에서 노인들을 돌보고 있죠. 나는 벌떡 일어났다. 지금 당장 가야겠어요.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하지만 김선희가 내 팔을 붙잡았다. 아직 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내 아들인데 왜 만나면 안 돼요? 그 아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주저앉았다. 준비? 무슨 준비요? 김선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아이는 당신이 자기 아버지란 걸 알고 있어요. 방송도 봤고요. 그럼 더 빨리 만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아이는 망설이고 있어요. 당신을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나는 고개를 떨궜다. 날 원망하나요? 원망보단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았다. 30년이란 시간 동안 그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며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을까.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김선희는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편지였다. 이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쓴 편지예요.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했지만 주소를 몰라 결국 보내지 못한 편지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아빠에게. 나는 민준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아빠는 어디 계세요?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나만 없어요. 선생님이 아빠 얼굴 그릴에서 그렸는데 어떤 얼굴인지 몰라서
그냥 웃는 얼굴 그렸어요. 아빠도 웃고 계시죠? 나도 웃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민준이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8살짜리 아이가 쓴 글이었다. 아빠를 그리워하며 아빠의 얼굴조차 모른 채 웃는 얼굴을 그렸다는 그 아이.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선희는 조용히 내 곁에 앉아 있었다. 한참 후에야 나는 겨우 진정하고 물었다. 더 있습니까? 이런 편지가 더 있나요? 김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아요. 10살 때, 15살 때, 20살 때 그 아이는 평생 당신에게 편지를 썼어요. 보내지 못할 걸 알면서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왜요? 왜 보내지 않았죠? 주소를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보낸다 해도 받아줄지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김선희가 말을 이었다. 그 아이는 복지관에서 자라며 늘 외로웠어요. 명절 때면 다른 아이들은 가족이 찾아왔지만 민준이는 혼자였죠. 크리스마스에도 생일에도 늘 혼자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견딘 거죠.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는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대신 더 착하게,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죠. 나는 사진을 다시 바라봤다. 청년의 미소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슬픔을 감춘 미소, 상처를 숨긴 미소.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김선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제가 그 아이와 이야기해 볼게요.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그 아이도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든지요. 김선희는 일어서며 말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세요. 그 아이 곁엔 늘 당신이 있었어요. 네. 무대 위의 당신, TV 속 당신, 신문 속 당신. 그 아이는 당신을 보며 자랐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동시에 원망하며. 나는 숨이 막혔다. 알고 있었나요? 내가 자기 아버지란 걸? 네, 중학교 때 알았어요. 우연히 오래된 서류를 보고 알게 됐죠. 그때부터 그 아이는 당신의 방송을 찾아봤어요. 당신의 노래를 들으며 울기도 했고요. 나는 무릎을 꿇었다. 한강 벤치 앞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나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제발 그 아이에게 전해주세요. 아버지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러 가고 싶다고. 김선희는 내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락드릴게요. 그녀가 떠난 후 나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사진과 편지를 번갈아 보며 지난 30년을 떠올렸다. 내가 무대에서 박수 받을 때 그 아이는 복지관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내가 상을 받을 때 그 아이는 TV로 나를 보며 눈물 흘리고 있었다. 내가 명성을 쌓을 때 그 아이는 상처를 쌓고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이 마치 내 눈물 같았다. 며칠 후 김선희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준이가 당신을 만나겠답니다. 나는 전화기를 붙잡고 떨렸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방송 카메라는 안 된답니다. 단둘이만 만나고 싶대요. 당연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더군요. 시간? 무슨 뜻입니까? 김선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이가 아파요. 많이요. 나는 얼어붙었다. 아프다니 무슨 병인데요? 암입니다. 3기예요.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사 말론 길어야 1년이랍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1년? 고작 1년? 네, 그래서 민준이가 결심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보겠다고. 나는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겨우 아들을 찾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니.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이번 주말 민준이가 일하는 병원으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 30년 동안 버려두었던 내 아들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왜 하필 혼잣말이 터져 나왔다. 왜 이제야 찾았을 때 하지만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적어도 죽기 전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적어도 마지막 사과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노래를 불렀다. 혼자 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옛날 노래를 불렀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불렀던 노래, 그리운 사람아. 노래를 부르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번 주말 나는 마침내 내 아들을 만나게 된다. 30년 만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 만남. 주말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생각할수록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간절했다. 내 아들을 만나고 싶었다.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었다. 금요일 밤 매니저가 찾아왔다. 형님, 주말에 어디 가신답니까? 응, 좀 볼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매니저에게 아들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3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내 명성만 걱정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매니저는 눈치챈 듯 물었다. 혹시 그 아이 찾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찾았어. 매니저의 얼굴이 굳었다. 만나시게요? 당연하지. 형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여론이 겨우 진정되고 있는데 또 이슈 만들려고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슈? 내 아들을 만나는 게 이슈야?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방송용 쇼라고 욕할 거예요. 상관없어. 난 내 아들 만나러 가는 거야. 매니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형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제 와서 또 그 아이한테 목을 매실 건가요? 그 말에 나는 화가 났다. 그 아이 때문에? 고생한 건 그 아이야, 이 사람아. 형님,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입양됐잖아. 너 때문에 내가 아버지 노릇 못했잖아. 매니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다. 무슨 말씀을 입양동의서에 내 이름 있더라. 김선이라는 복지사가 다 얘기해줬어. 매니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계속 따졌다. 내 도장 훔쳐서 서명했지? 내 몰래 그 아이 입양 보냈지? 형님, 그건 왜 그랬어? 왜 내 아들을 빼앗아 간 거야? 매니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을 지키려던 겁니다. 뭐? 그때 형님 커리어가 막 오르기 시작할 때였어요. 스캔들 하나면 다 무너질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겁니다. 나는 그의 멱살을 잡았다.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인생을, 내 아들을. 매니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땐 그게 최선이었어요. 형님도 사실 원했잖아요. 그 아이가 부담스러웠잖아요. 나는 그를 밀쳐냈다. 매니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계속 말했다. 형님이 무대에 서고 성공하고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어요. 형님이 가족 걱정 없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 거라고요. 그게 옳은 선택이었어?
지금 생각하면 아니었죠. 하지만 그땐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후회할 줄은.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매니저는 울먹이며 말했다. 형님 나가라고. 매니저가 나간 후 나는 혼자 남겨졌다. 온몸이 떨렸고 분노와 자책감이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매니저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공범이었다는 것을, 나도 어딘가에선 안도했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서랍을 뒤졌다. 30년 전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낡은 사진들, 공연 포스터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 상자를 열자 안에 작은 신발 한 켤레가 있었다. 아기 신발이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수진이가 산 첫 신발. 나는 그걸 간직하고 있었다. 버리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것이다. 신발을 손에 쥐자 눈물이 났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작은 신발이 이제는 30살 남자의 발이 되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세며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려 한다. 토요일 아침 나는 김선희가 보낸 주소를 들고 길을 나섰다. 서울 외곽의 작은 요양병원이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나는 계속 연습했다. 미안하다고 해야지. 아니, 용서를 구해야지. 아니면 그냥 안아줘야 하나? 하지만 뭐라고 말해도 부족할 것 같았다. 30년의 공백을 채울 말은 이 세상에 없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김선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군요. 네, 민준이는 안에 있어요. 준비되셨으면 들어가시죠. 나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김선희를 따라 복도를 걸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고 곳곳에서 노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 병실 앞에서 김선희가 멈췄다. 여기에요. 나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괜찮으세요? 김선희가 물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떨려 죽겠어요. 천천히 하세요. 민준이도 떨리고 있을 겁니다. 나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병실 안 창가 침대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사진에서 본 그 청년 민준이었다. 하지만 사진보다 훨씬 말랐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가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30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본 순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준이가 먼저 말했다. 이제야 오셨네요. 그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입을 꽉 다물었다. 민준이가 작게 웃었다.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대며 울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민준이는 침대에서 나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내 세상이 무너졌다. 무릎 꿇은 채 한참을 울고 나서야 나는 겨우 고개를 들었다. 민준이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일어나세요, 아버지.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더 아파 보였다. 팔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숨소리도 가늘었다. 언제부터 아팠니? 작년부터요. 처음엔 가벼운 통증이었는데 검사해 보니 이미 늦었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떨궜다. 내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건 피할 수 없었던 거니까요.
민준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나는 견딜 수 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 노릇 한 번 못 해주고 이제 와서 민준이가 내 말을 끊었다. 아버지, 그 얘긴 됐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요. 하지만 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어렸을 땐 그랬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아버지도 힘들었을 거란 걸. 나는 그를 바라봤다. 어떻게 이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30년 동안 버림받고 혼자 자라고 이제 죽음 앞에 섰는데도 나를 이해한다니. 넌 어떻게 자랐니? 민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복지관에서 자랐어요. 좋은 사람들이 많았죠. 김선희 선생님도 계셨고요. 외롭지 않았니? 외로웠죠. 명절 때면 특히요. 다른 애들은 가족이 찾아왔는데 전 혼자였으니까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미안해하지만 견뎠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를 TV로 봤어요.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모습을요. 날 봤구나. 네, 중학교 때 알았어요. 아버지가 유명한 가수라는 걸. 처음엔 믿기지 않았죠. 왜 날 버렸는지도 이해 안 됐고요. 그땐 뭘 생각했니? 민준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원망했어요. 아버지가 무대에서 웃을 때마다, 상 받을 때마다 전 더 외로워졌어요. 왜 날 버리고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죠.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도 힘들었을 거란 걸. 꿈을 포기할 순 없었을 거란 걸. 그건 변명이 안 돼. 변명이든 아니든 이미 지난 일이에요. 전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다. 앞으로 내가 옆에 있을게. 남은 시간 동안 아버지 노릇할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왜? 내가 지켜줄게. 아버지한테도 인생이 있잖아요. 저 때문에 또 망가뜨릴 순 없어요. 나는 소리쳤다.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어. 넌 내 아들이야. 민준이는 작게 웃었다. 고마워요. 그 말 들으니 기뻐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병실은 따뜻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갑고 무거웠다. 얼마 후 민준이가 말했다.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 말해봐. 노래 불러주세요. 아버지 노래 한번 직접 듣고 싶어요. 나는 망설였다. 지금, 여기서? 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저한테만 불러주세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목이 메고 노래가 나올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순 없었다.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다. 그리운 사람아라는 옛날 노래였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마음을 담아 불렀다. 민준이는 눈을 감고 들었다. 노래가 끝나자 그는 눈을 뜨고 말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나는 다시 앉으며 물었다. 또 불러줄까? 아니요, 됐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그날 오후 나는 병원을 떠나야 했다. 민준이가 피곤해했기 때문이다. 떠나기 전 그는 나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이거 드릴게요. 뭔데? 제가 평생 쓴 편지들이에요. 아버지한테 보내려던 편지들. 나는 상자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있을 것이다. 고마워. 읽어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민준이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외로워 보였다.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열었다. 안에 정말로 수십 통의 편지가 있었다.
나는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다. 8살 때 쓴 편지, 10살 때, 15살 때, 각 편지마다 민준이의 삶이 담겨 있었다. 외로움, 그리움, 원망, 그리고 이해. 편지를 읽으며 나는 밤새 울었다. 마지막 편지는 최근에 쓴 것이었다. 아버지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론 몇 달이랍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담담해요. 평생 혼자 살았으니 혼자 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죽기 전에 아버지를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말하고 싶어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원망하지 않는다고. 아버지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민준이 올림. 편지를 읽고 나자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괜찮다고? 어떻게 괜찮아? 넌 죽어가고 있는데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민준이의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리라. 비록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가 되리라. 다음 날 병원에 다시 갔다. 하지만 민준이는 없었다. 간호사에게 물으니 대답했다. 어젯밤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나는 응급실로 달려갔다. 민준이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다. 눈을 감은 채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다. 의사가 나를 불렀다. 보호자세요? 네, 전 아버지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나는 주저앉을 뻔했다. 일주일? 고작 일주일? 겨우 만났는데 벌써 헤어져야 한다니. 민준이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약한 손이었다. 민준아, 아버지 여기 있어. 끝까지 함께 있을게. 하지만 민준이는 깨어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민준이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병원 침대 옆 의자에서 잠들고 깨어나면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매니저가 찾아와 공연 일정을 물었지만 거절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다. 이제 중요한 건 오직 하나, 내 아들뿐이었다. 민준이는 깨어나지 못했다. 의식은 희미했고 가끔 작은 신음만 흘렸다. 의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단지 시간을 기다릴 뿐이라고. 나는 매일 민준이에게 말을 걸었다. 민준아, 아버지야. 오늘 날씨 좋다. 창밖에 새들이 지저귀고 있어. 넌 새 좋아했니? 아버지는 어렸을 때 참새 키운 적 있단다. 대답은 없었지만 나는 계속 말했다. 미안해. 내가 자랄 때 곁에 없어서 학교 운동회도 졸업식도 다 놓쳤네. 아버지는 정말 못난 아버지야. 손을 꽉 쥐며 울었다. 하지만 알아줘. 아버지는 널 사랑한다.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정말 사랑한다. 3일째 되는 날 민준이의 손가락이 약하게 움직였다. 나는 즉시 일어나 그를 바라봤다. 민준아, 깨어났니? 민준이는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이었지만 나를 향해 있었다. 아버지 잡고 가는 목소리였다. 나는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그래, 아버지 여기 있어. 계속 있을게. 민준이는 작게 웃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내가 할 일을 한 거지. 평생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나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미안해. 너무 늦었지? 아니요, 이제라도 만나서 좋아요. 민준이의 숨이 더 가빠졌다. 산소호흡기가 빠르게 움직였다. 의사가 달려왔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노래 불러주세요. 응?
무슨 노래? 아버지 노래 마지막으로 듣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다. 그리운 이름이라는 노래였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노래. 민준이는 눈을 감고 들었다.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랐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불렀다. 내 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노래가 끝나자 민준이가 작게 말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또 불러줄까? 아니요, 이제 괜찮아요. 민준이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나도 사랑해. 정말 사랑한다, 아들아. 이제 편히 보내줘요, 안 돼.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함께 있자.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전 행복했어요. 마지막에 아버지 만나서 나는 그를 꼭 안았다. 처음이자 마지막 포옹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민준이는 내 품에서 작게 웃었다. 이미 용서했어요. 오래전부터 그의 숨이 점점 약해졌다. 심장 박동 소리가 느려졌다. 의사들이 뛰어들었지만 나는 놓지 않았다. 내 아들을 끝까지 안고 있었다. 민준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민준이의 손이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천천히 힘이 빠졌다. 심장 박동 소리가 멎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임종하셨습니다. 나는 민준이를 안은 채 울부짖었다. 안 돼. 민준아, 일어나. 아버지 여기 있어. 하지만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평화로운 얼굴로 잠든 것처럼 조용했다. 나는 오랫동안 그를 안고 울었다. 의사도 간호사도 김선희도 모두 조용히 지켜봤다. 30년 만에 만난 아들, 일주일 함께한 아들, 이제 영원히 떠나버린 아들.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다. 친척도 친구도 없었다. 복지관 사람들 몇몇과 김선희만 참석했다. 나는 영정 앞에 서서 절을 올렸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무 못났다. 용서해줘서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해줘서 고맙다. 하늘에서 편히 쉬어라.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빈집은 너무 조용했다. 민준이가 준 편지 상자를 꺼내 다시 읽었다. 그의 삶이, 그의 외로움이, 그의 사랑이 모두 담긴 편지들. 마지막 편지를 읽으며 나는 결심했다. 이제라도 세상에 알려야겠다. 민준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못난 아버지였는지. 방송국에 연락했다. 제 아들 이야기 방송하고 싶습니다. PD는 놀라며 물었다. 정말요? 하지만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더 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아버지들이 듣게요. 며칠 후 나는 다시 스튜디오에 섰다. 카메라 앞에서 민준이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만났는지, 무슨 말을 나눴는지, 어떻게 떠났는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다. 방송이 끝나자 시청자들은 울었다. 댓글엔 응원과 위로가 가득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전화해야겠어요.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씀드릴게요. 나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다. 민준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누군가에게 깨달음을 준 거구나.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무대에 섰다. 작은 공연장이었지만 관객들은 가득했다. 나는 조명 아래 서서 말했다. 이 노래는 제 아들을 위해 부릅니다. 민준아, 하늘에서 듣고 있지? 노래를 시작했다. 용서라는 제목의 새 노래였다. 민준이를 위해 직접 쓴 노래. 가사엔 후회와 사랑과 용서가 담겨 있었다. 노래를 부르며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끝까지 불렀다. 내 아들을 위해.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은 박수 대신 울고 있었다. 조용한 울음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준아, 사랑한다. 민준이가 떠난 후 1년이 흘렀다. 그 1년 동안 나는 많이 변했다. 더 이상 화려한 무대에 서지 않았다. 대신 작은 공연장, 복지관, 요양원을 찾아다니며 노래를 불렀다. 돈을 받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다. 민준이가 자랐던 복지관에도 자주 찾아갔다.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가끔은 함께 놀아주기도 했다. 김선희는 고마워하며 말했다. 씨, 변하셨네요. 뭐가요? 예전엔 무대 위에서만 빛나셨는데 이젠 어디서든 빛나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민준이가 가르쳐줬어요. 진짜 빛나는 건 조명 아래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때라는 거요. 민준이의 무덤은 조용한 언덕에 있었다. 나는 매주 찾아가 꽃을 놓고 노래를 불러줬다. 민준아, 아버지 왔다. 오늘도 내 이야기 좀 할게. 그리고 그 주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복지관 아이들 이야기, 공연 이야기, 일상 이야기.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듣고 있다고 믿었다. 어느 날 무덤 앞에서 한 젊은 남자를 만났다. 그는 꽃을 놓으며 말했다. 혹시 선생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민준이 형 친구였어요. 복지관에서 같이 자랐죠. 나는 놀라며 그를 바라봤다. 민준이 친구? 네, 형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다른 애들 챙겨주고 웃게 해주고 저한테도 형 같았죠. 그랬구나.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고, 원이 없다고.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정말? 네, 그리고 이것도 전해달라고 했어요. 젊은 남자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안에 작은 메모가 있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저를 위해 슬퍼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이미 최고의 아버지예요. 사랑해요. 민준. 나는 메모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젊은 남자는 조용히 곁에 서 있었다. 고맙습니다. 전해줘서. 아니요, 형 부탁이었는걸요. 젊은 남자가 떠난 후 나는 무덤 앞에 앉아 말했다. 민준아, 고맙다. 마지막까지 아버지 걱정해줘서. 이제 아버지 괜찮아. 내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 그날 이후 나는 더 열심히 살기 시작했다. 복지관 후원도 하고 아이들 장학금도 만들었다. 민준이 이름으로. 방송국에선 다큐멘터리를 제안했다. 시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수익금 전액을 복지관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민준이처럼 혼자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반응은 뜨거웠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고 공감했으며 변화하기 시작했다. 소원해진 가족들이 다시 연락하고 미뤄뒀던 사과를 하며 사랑한다는 말을 건넸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뿌듯했다. 민준아, 내 이야기가 세상을 바꾸고 있어. 1년 후 나는 큰 무대에 다시 섰다. 은퇴 후 처음 여는 단독 콘서트였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화려한 조명도 요란한 무대도 없었다. 단지 나와 피아노 그리고 관객들만 있었다. 무대에 서자 수천 명의 관객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제 아들 때문입니다. 관객들은 조용히 들었다. 제 아들 민준이는 1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 동안 버려두었던 아들이었죠. 하지만 그 아들은 마지막에 저를 용서해 줬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나는 계속 말했다. 오늘 이 노래는 민준이를 위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아들과 딸들을 위한 노래이기도 하죠. 제목은 용서입니다.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나는 노래를 시작했다. 가사엔 후회가 사랑이, 그리움이, 그리고 용서가 담겨 있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관객들은 조용히 울었다. 나도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다. 감사함도 평화도 함께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공연장은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천천히 한 명, 두 명 일어서기 시작했다. 마침내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박수가 아니라 위로였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준아, 하늘에서 보고 있지? 아버지 이제 괜찮아. 내 덕분에 진짜 가수가 됐어. 공연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김선희가 찾아왔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민준이가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분명히요. 그 아이는 항상 아버지가 행복하길 바랐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 행복해요. 비록 늦었지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사진에 대고 말했다. 민준아,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아버지를 용서해줘서, 아버지를 변화시켜줘서. 내 덕분에 아버지는 이제 진짜로 살아가고 있어.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를 보며 나는 웃었다. 저게 민준이겠지. 하늘에서 아버지 지켜보고 있는 거겠지. 이제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과거를 외면하지도 후회를 숨기지도 않는다. 대신 앞을 본다. 민준이가 남긴 사랑을 안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내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무대 위가 아니라 삶 속에서, 조명 아래가 아니라 누군가의 곁에서, 박수 속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 이제야 나는 진짜 가수가 되었다. 민준아,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아버지를 만들어줘서.